안녕하세요. 전공음악 임용닷컴에서 음악을 강의하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2020학년도 임용고시 대비 교과서 분석반을요, 처음으로 유튜브로 공개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동안 몇 번 안내를 드렸었고요. 오늘 그 첫 강의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몇 가지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궁금하신 게 교재 문제일 테니까 교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강의는 앞으로 한 16주에 걸쳐서 총 44권의 교과서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는 2권이 될 수도 있고,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3권 정도를 묶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수업을 편하게 들으시는 방법은 교과서가 있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교과서가 있으시면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아주 컬러풀하게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판으로 되어 있는 저희 교과 내용학 교재가 있는데요. 100% 교과서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거나 하지도 않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교육과정이 2009 교육과정의 교과서들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조금 보시는데 불편하겠지만, 그동안 그 교재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 일단 아마 앞으로 수업하면서 필요한 페이지들에 같이 페이지 숫자가 병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페이지 수 보시면서 책을 찾으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실 수 있고요. 근데 또 그 교재는 교재 나름대로의 장점은 아마 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좀 볼 텐데, 임용고시에서 교과서가 어떠냐 굉장히 중요하죠.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교과서가 44권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었어요. 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80% 정도는 아는 이야기 같고 20% 정도가 새로운데, 그때마다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러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교과서 첫 페이지서부터 끝 페이지까지를 모두 보여드리는 강의라기보다는 이 교과서는 굉장히 이런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교과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곡은 이 교과서에만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는 차원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하다 보니 두 번째 드릴 공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그냥 좀 넘어가는 페이지들도 생길 것이고, 뭐 빼먹고 가는 내용들도 생길 텐데, 그 빼먹고 가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냥 넘기는 부분들을 그 나름대로 보충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분석해서 만든 문제들을 업로드하게 될 거예요. 이 게시판 안내는 나중에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될 테니까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자료실을 운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학원 자료실을 통해서 문제를 다운받으시고 답지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들을 고르다가 일단 2권의 책으로 오프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음악 감상과 비평 천재 교과서고요. 두 번째 교과서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천재 교과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지의 교과서는 음악 감상과 비평이고요. 저희가 뭐 반드시 그렇다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중학교 교과서보다 당연히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렵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음악 교과서보다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가 조금 더 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처음에 중학교서부터 차곡차곡 보아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3월 처음에 안 그래도 시동 걸면서 점점 내용 많아지는데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교과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음악 교과서보다 조금 더 심도가 있는 교과서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다면 교과서와 함께 같이 업로드되어 있을 프린트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프린트부터 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000면입니다.
프린트 첫면에는요, 이거 뭐 흔하게 보는 건데 하시면, 네, 맞습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 과정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 교육 과정은요, 총 4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받으신 프린트에 왼쪽 면과 오른쪽 면으로 같이 나뉘어서 교육 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미리 표시들을 몇 가지 해갖고 왔습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과서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교과목입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을 현재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듯하고 합니다만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과는 진로 선택 교과이다라는 것을 일단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들 미리 표시를 좀 해왔습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은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과목이다 라고 해서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하셔야 될 거, 음악 감상과 비평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감상이 뭔지는 대충 다 알아요. 근데 비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문장 끊어서 우리 교육과정 써주신 선생님들의 해석대로 봅시다. 음악 감상은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비평은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앞으로 오는 선생님들과 저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이야기, 해석 플러스 평가를 비평으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교과의 성격 규정입니다. 교육과정을 달달달 외우라고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맥락을 잡으면서 외우면 조금 더 외우시기 나을 거예요. 자,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목표에서도 다시 나타날 겁니다. 선생님들 목표에 보시면은요, 목표가 일단 4개 정도의 소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감상을 통해서 뭐뭐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나번은 시대, 지역, 종류의 음악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가번하고 나번은 누가 봐도 감상 관련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번하고 라번을 볼까요? 다번 보시면 음악 현상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해서 가치, 위에서도 있었던 말이고요. 음악에 대한 비평적 안목, 비평적 안목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음악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 목표 역시도 감상에 해당되는 목표와 비평에 해당되는 목표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내용 체계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내용 체계에서 감상하고 비평을 나름대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상에는 핵심 개념 음악의 특징과 음악적 감수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거에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음악 감상은 음악의 의도와 특징을 발견하고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 보셔도 약간 제가 쳐놓은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목표에서 나번 항목, 두 번째 항목은 음악의 특징과 관련이 있었고요. 가번 항목은 감수성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목표의 가번과 나번이 감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비평 역시도 다번은 음악적 안목에, 네번은 비평의 태도에 이렇게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딱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 이야기는 감상이라는 것에 비해서 비평은 가치를 판단하는 거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취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다양한 음악을 감상해서 음악미를 향유한다라는 감상과 음악에 대한 안목을 갖추어서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비평적 항목 두 개가 나란히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첫 번째 교과서, 천재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봐야 하는가? 자, 이제 교과서를 펴시면은요. 첫 번째 챕터가 감상과 비평의 이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챕터는 감상과 비평의 이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기 교과서에서도요, 모든 음악 활동이 듣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감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악을 비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의 이 교과에 대한 정의를 책에서 내리고 있는 것은 감상이라고 하는 것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교과서 저자들도 당연히 교육과정을 고려하시면서 가기 때문에 감상과 비평의 분석과 평가라는 말로 비평을 말하고 음악을 듣는 행위를 감상이라고 말한다라는 큰 단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저랑 음악 감상과 비평의 교과서를 보시게 될 때마다, 그 교과서를 보시게 될 때마다 이 감상과 비평에 대해서 교과서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해석,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비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손쉽게 일단 접근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상과 비평의 이해라고 해서 감상과 비평의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챕터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딱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들, 저희가 수업에 써야 될 페이지들에는 미리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놓을 거예요. 작년도 교과 내용학 책의 4권 234페이지를 찾으시면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과 비평에 관한 개념에 관한 짧은 사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감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외워야 되겠다, 나는 완전히 이해를 해서 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는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을 만나셔서 외우시지도 못하고 좀 어정쩡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 제가 줄친 부분 미리 좀 줄을 쳐드렸는데요. 줄친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상은 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의 성격과 가치를 이해해서 즐거움을 얻고 분별하는 것이다. 여기도 평가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평가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는 즐거움을 얻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상은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바꿔서 보신다면 주관적인 판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맞춰가겠죠. 자, 그래서 예술작품을 체험했을 때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상을 구성하는 요소 및 방법에는 느낌과 이해, 상상과 표현, 평가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교과서들마다 다 이런 챕터들이 있는데 A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B 교과서는 저렇게 표현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너무 겁을 먹으셔도 안 되겠지만 너무 세밀하게 다 외우고 말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음악을 듣는다, 감상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겠느냐? 먼저 느끼고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주 잘 쓰여진 두 글씩 글이에요. 선생님들 읽으실 때 앞에다가 포인트를 잡고 읽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느낌과 이해, 지금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느낌은 이것이고 이해는 이것이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느낌은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상자의 입장에서 음악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서 풍부한 감정 표현과 다양한 감정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느낌이다.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음악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는데요.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이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음악 감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일단 느끼고 그 외에 느끼는 가운데 감정을 느끼면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 이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상과 표현인데요. 상상과 표현인데요. 자, 먼저 상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다.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용이나 연주 장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감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조금 궁금하시다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악곡에서 그 시대상이나 상황을 상상하고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 하면 상상,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과 표현은 그냥 억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주되고 있는 장면, 작곡가가 표현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로 말해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거나 하는 표현이 감상을 하는데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인데요. 그 평가는 비평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 감상 과정에서 생기는 평가는요, 자기만의 판별과 판단과 분별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다, 재미있다, 지루하다, 같은 감정을 담아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근거나 까닭이 제시되면 더욱 완성된 감상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상하고 비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은 단순한 감상에서보다 한결 더 나가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비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평은 옳고 그름이든 좋고 싫음이든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평가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감상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해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느낌과 이해, 상상과 표현, 평가처럼 이 비평 역시도 요소와 방법에 있어서 4가지를 우리 천재교과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기술 혹은 묘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석이고요. 세 번째가 평가이고 네 번째가 맥락입니다.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기술, 해석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가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작품 안에 있는 내재적인 면입니다. 그에 비해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맥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기술 또는 묘사라는 부분 좀 볼까요? 비평은 어쨌든 자신이 작품을 보고 혹은 듣고 그 작품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쓰거나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 작품이나 음악가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기술 또는 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회를 찾아서 음악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세밀하게 그려낼 수도 있겠죠. 음반을 들을 때보다는 훨씬 더 현장감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묘사들, 기술들, 이것이 비평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은요, 감상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표제적인 성격이 강한 음악이라면 작곡가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핀란드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 아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그 해방이 된 기쁨을 노래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의도하는 것들을 찾을 거고요. 그에 비해 표제적인 성격이 없이 만들어진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교향곡 같은 작품들이라면 그냥 악곡의 짜임새라든가 형식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면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악을 들으면서 저것은 어떤 잔치에 썼던 음악일까, 무용 반주 음악일까, 무속 음악일까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듣는 것, 이것은 해석이 포함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품의 현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비평에서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비평에서의 평가를 위해서는 앞에 보셨던 기술이나 해석 같은 것들이 근거로 제시가 되어야 될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뭐 자명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 평가의 비평의 한 부분으로 맥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맥락이라고 하는 건 그 작품이 쓰여졌던 문화적인 배경, 작곡가가 생각한 작품의 외적인 의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들께 이게 너무 추상적이시라면 이제 저는 이쪽 페이지로 좀 넘어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에 몰다우라는 곡을 가지고 해석을 한 예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드려야 될 말씀에 어찌 보면 거의 다 하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술 혹은 묘사, 해석, 평가, 아까 내재적인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안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앞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던 건데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어서, 자, 몰다우의 처음 시작은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웅장한 주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할 적엔 이건 기술입니다. 근데 해석은요, 두 개의 악기들이 서로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물이 강이 암석에 부딪히고 햇볕에서 점점 더 물의 폭을 넓히고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음색과 샘여림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 선율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해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음악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체코의 전통적인 음계나 선율을 차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더라면 더 특색이 두드러졌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은 평가죠. 이건 글 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맥락은 뭐냐? 근데 왜 스메타나가 이런 작품을 썼는지 아느냐? 현재 체코에 해당하는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그 강을 주고 민족주의를 말하고 있던 시대였다. 해방을 이야기하거나 분열되어 있는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곡이 그래서 프라하시에 헌정된 작품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요즘은 잘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문에 있는 평론 같은 것들을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작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작곡가가 어떤 생각에서 쓰여진 작품이 공연이 됐는데 작품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으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연주는 혹은 그 작품은 이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실망스러웠다든가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비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가 어려우시다면 저는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감상과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감상과 비평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진 그림 같아요. 감상은 좀 더 주관적이라면 비평은 좀 더 객관적인 것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 그래서 비평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글, 비평문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좀 모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평은 작품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와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악을 간과하고 글로 익힌 지식만으로 비평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음악 이론과 비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보시면은요, 감상과 비평의 의의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읽지는 않고요, 타이틀 위주로 볼 거예요. 감상을 하면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비평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 중요성, 가치 같은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감상은 감수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아주 모든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충분한 그 부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감상은 소통과 치유에 효과적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치유를 받을 수도 있다. 감정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감상은 음악이 만들어진 시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 삶의 모습 같은 것들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석과 평가가 들어간다는 비평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비평은 음악을 비평하는 거는 음악 비평이기 때문에 다른 논술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비평도 틀림없이 근거와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형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평을 통해서 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평문은 대중과 음악작품, 음악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어떤 작곡가가 혹은 어떤 연주자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중들이 가서 봤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의 공연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비평가는 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봤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작품을 봤던 사람들한테 정보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의 역할은 대중과 음악작품 혹은 음악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을 음악가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기록은 참 많은데 어쨌든 비평은, 잘 쓰여진 비평은 음악가들에겐 선의의 조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지당하고 아주 훌륭하지만 잘 정돈되어 있는 그 글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선생님들 외우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상과 비평의 자세 및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써드려야 되겠습니다. 4권이고요.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상과 비평의 자세 및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 자, 사람이 감상을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훌륭한 음악 감상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라고 하면 지금 막연히 이래야 할 거야 저래야 할 거야 하고 떠오르시는 거 있죠? 예, 그게 아주 잘 정돈된 것입니다. 좋은 감상자가 되려면 자신이 듣고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악 어법이 다르면 감상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떨어지는 예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판소리 같은 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추임새를 넣어서 적극적으로 음악에 개입하고 표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양 음악에서는 박수를 쳐야 되는 자리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 때나 똑같은 태도로 음악을 듣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음악을 듣더라도 그냥 가만히 그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유래와 형성 배경까지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듣고 그대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음악 감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두 갈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음악을 듣고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과 함께 이번엔 비평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비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상이 주관적이라면 비평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자, 객관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감상은 좀 주관적이고 비평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감상은 음악을 듣는 행동이고 비평은 해석하면서 평가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만 얻으셨다고 해도 정말 많이 보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걸 견지하시면서 다른 교과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객관적인 안목이면서 굉장히 비평의 바탕이 되는 감상이 충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둘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충분한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쓱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비평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음악 감상을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방적으로 비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선입견을 갖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비평이 음악가들한테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조언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비판은 아니겠죠. 그래서 비판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을 하되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음악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연 설명 없이도 그냥 그건 당연하지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이고 제가 비평과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과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에서 전혀 없었던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목들 중에 비평과 감상을 교육과정하고 맞춰서 보실 때 상당히 보실 만한 교과서였다는 점. 물론 다른 교과서들도 다 다른 장점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심플하게 감상과 비평을 정의하고 감상과 비평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교과서가 천재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으로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보실 땐 다 이런 정도의 인트로덕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챕터가 끝나고 나면은요, 다양한 시대의 음악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선생님들 물론 교과서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천재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는 이 챕터를 일단 조금 뛰어넘고 갈 겁니다. 일단 잠깐씩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 2권 307페이지에 지금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보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6페이지 모테트 나온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교재 26페이지이고요. 모테트, 르네상스 음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테트는요, 선생님들 아시는 대로 모테트는 13세기에 나왔습니다. 즉 중세 때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모테트를 일반적으로 이번에 공연할 때 뭐 누구누구의 모테트를 듣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3세기 모테트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모테트들은 라틴어 가사를 사용하고 무반주 그리고 교회 음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테트는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테트 이야기하면서요, 조스케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모테트가 원래 단어를 뜻하는 프랑스어 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용어 설명도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부가 많아지면서 복잡하게 르네상스 시대에 발달을 해서 바로크 시대의 후가로 발전하게 된다. 근데 요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걸 좀 보려고 합니다. 후가가 모방적인 음악이죠. 후가는 모방 다성 음악인데요. 결국 후가의 조상에는
푸가의 직접적인 기원이 된 리체르카레라고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리체르카레가 처음 나올 때부터 모테트를 기악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테트를 기악화한 리체르카레, 또 리체르카레에서부터 발전한 푸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푸가가 모테트의 기원이 됐다라는 설명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리를 거쳐와야 된다는 정도의 설명은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서 조스갱의 아베마리아라는 작품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기출문제를 보셨다면은 이렇게 모방하는 음악, 다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설명들은 꽤 여러 차례 출제가 됐다라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선생님들께는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4번입니다. 조스갱의 모테트 중에는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모테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한탄 이런 것들을 가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 그리기 기법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사 그리기는 우리말로 쓰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신 음화법 혹은 텍스트 페인팅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지금 보시면 내 아들 압살롬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잃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울며 지옥으로 내려가고 싶다. 아들이 죽어서 너무 비통한 아버지의 노래인데 울며 지옥으로 내려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그 가사 끝부분이에요. 이 모테트 전체의 끝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C플랫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한 옥타브 아래의 C플랫까지 느리게 내려오면서 다시 잠깐 올라가지만 결국은 뚝뚝 떨어지면서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는 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사 그리기는 가사의 뜻을 마치 악보에서 그림으로 그려놓듯이 그래서 텍스트 페인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르네상스 음악에 많이 나타났던 작곡 기법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작품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푸가, 오라토리오 이런 작품들은 다른 교과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교과서를 볼 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2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에선 그럼 뭐 봐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이제 19세기 음악 소개하는 건데 오페라하고 표제 교향곡이라고 하는 거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어요. 그 중에서 봐야 하는 거. 19세기 오페라 중심지는 다시 한번 페이지 보여드리고요. 19세기 오페라의 중심지는요. 여전히 이태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가 오페라가 아주 크게 발달을 했었던 시기이죠. 독일에서도 모차르트 이후에 독일어로 노래하는 오페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베버의 작품 마탄의 사수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독일 농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독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특유의 뭐 영혼과 무슨 세속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페라 줄거리 좀 봐둡시다. 오페라 줄거리 은근히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결국 오페라는 극음악인데 그게 줄거리를 이해 못한다는 건 참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겸사겸사 한번 확인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탄의 사수에 관한 설명, 산막 오페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냥꾼의 합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도 있고요. 지금 합창곡이나 찬송가로 번역되고 있는 서곡도 잠깐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과서 악보는 좀 흔하고요. 줄거리하고 악곡에 대한 소개는 좀 드물어서 이 교과서를 한번 보시자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입니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도 없는 교과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교과서별로 약간 노출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악보가 모두 다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각 악장의 줄거리가 상당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요. 환상교향곡의 줄거리도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작품의 의의도 잘 나오고 있고 이데픽스라고도 하고 고정악상이라고도 부르는 특정한 대상을 전곡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작품의 통일성을 주는 작곡기법이라고 해서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고정악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교과서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교과서보다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들이 비교적 악보에 관한 설명이 좀 자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고 36페이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는요. 근현대시대라고 해서 20세기 음악에 대한 소개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것, 인상주의, 악기를 모호하고 여운을 중시하면서 흐릿하게 만든 음악이다라는 인상주의에 대한 설명 밑에 드뷔시의 물의 반영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물의 반영은 이 교과서에서는 밖에는 보실 수 없는 악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햇빛에 비치는 뭐 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 나온 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보셨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원시주의 음악 이야기하면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소녀의 춤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 너무 많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다루다시피 하는 악보이고 내용이어서 새로울 게 없는데요. 저는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얘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작품은 모네 인상 해돋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잘 안 보이셔도 뭐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러려니 하실 것 같고 요 강렬한 작품은 뭐 많이 아시는 작품이잖아요. 마티스의 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시주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얘가 또 주요한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술하고 연계된 작품으로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챕터가요. 음악 감상과 비평의 다음 챕터는 우리 국악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국악사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교과서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조금만 미뤄뒀다가 좀 더 자세한 교과서가 딱 등장을 했을 때 그때 국악사를 한번 좀 몰아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잠깐 페이지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로 나와 있는 페이지와 교과서 42페이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녹화하고 있는 현재로요. 저희 학원에서는 아직 국악사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여기서 국악사를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도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좀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잠깐 책을 찾느라고 잠깐만 좀 멎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에 있는 부분을 조금 뛰어넘고 이제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80페이지이고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보시는 80, 81페이지 요거는요. 전 교과서 44권 다 합쳐서 딱 이 교과서에 밖에 없어서 요걸로 드렸습니다.
소품이라는 것은 무슨 양식적 갈래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좀 말이 엉켜 보일 것 같아서요. 천천히 보시면요. 원래 저희가 소품하면은 성격 소품이라고 하는 걸 주로 많이 말을 해요. 피아노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녹턴 같은 작품이라든가 발라드라든가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마주르카라든가 해서 19세기 피아노 작품들이 성격 소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성격 소품이 굳이 말이 꼭 돼야 될 만큼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한 악장짜리의 단순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세기니까 그 앞에가 언제였나? 고전이었죠. 고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뭘 쓰는 사람들이었다? 소나타 같이 여러 개의 악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썼죠. 여러 개의 악장이 아니고 한 악장으로 되어 있는 단순한 구조의 작품을 쓰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성격 소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성격 소품이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냥 피스 이런 이름으로, 소품 이런 이름으로 작품들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크라이슬러 같은 작곡가는요, 본인이 워낙 연주를 잘하다 보니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로즈마린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과 다음 옆에 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대로 이 작품들은요, 바이올린 독주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연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레파토리라는 거 아실 거예요. 특히 앵콜곡 같은 걸로도 많이 하는 소품들입니다. 뭐 다른 표시는 이 교과서에는 그닥 없고요. 요거요. 이렇게 약간 V자 모양으로 된 것은 바이올린에서 올림화를 말을 합니다. 올림화이 뭔지 아시죠? 예, 바이올린이 이렇게 연주자가 활을 내려서 연주하는 걸 내림활, 올림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쓰면 내림활이고요. 요렇게 쓰면 올림활이고. 그래서 내림활, 올림활 표시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옆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이 나오고 있는데, 사랑의 기쁨의 첫 번째 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림활과 올림활 표시들이 차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활은 내림활에 비해서는 그 뭐랄까 무게를 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목가춤마디 같은 데 많이 올림활이 사용이 되고요. 강박에는 내림활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는 정도면 될 것 같고, 작품에 관한 설명이나 것은 밑에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어마어마한 중요성이 있다기보다는 이 악보는 다른 데 가면 못 보실 악보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내용이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서 재래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악으로 넘어왔습니다. 재래악입니다. 자, 이 재래악 파트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과서에서는 선생님들 종묘재래악이든 문묘재래악이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악가무를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한자로 악자가 크게 하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음악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라고 해서 노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을 텐데요.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아주 비주얼하게 보실 게 많은 교과서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래악은 국가적 규모의 재래에 연주하는 음악으로 악, 가, 무가 어우러진 의식음악이고 역사 문화적 배경과 함께 사상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구, 사직, 경보궁 등의 재래의 음악이 연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 종묘재래악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원구의 재래 음악이 따로 있었고 사직 재래도 있었고 경보궁 재래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었고요.
현재 종묘제례악이라고 하는 건 종묘에서 연주되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구, 사직, 경모궁 등등의 제례가 다 따로따로 있었다는 것이지 여기에 종묘제례악을 연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서 제사를 올릴 때, 종묘에서 제사를 올릴 때 쓰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원래 회례악, 모임이나 무슨 큰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음악을 보태평과 정대업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세조가 제례악으로 바꿔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니까요. 무형문화재 1호이기도 하고 200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교과서나 사실 워낙 다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주시고요. 종묘제례악은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1곡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악기, 당악기, 향악기가 모두 다 같이 배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례악은 시작하고 끝이 독특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요거 보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놓고 보시면은요. 여기 신로라고 되어서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왕이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악대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악대가 돛돌 아래에 있는 악대는 헌가라고 불렀고요. 돛돌 위에 있는 악대는 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오른쪽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앉아있는 쪽은 헌가라고 하고 돛돌 위에 앉아있는 쪽을 등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이쪽에도 여기 편종이 보이고 제가 표시를 좀 다른 색깔로 해봐 드릴까요? 네, 이쪽에도 편종이 보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두 대의 악대가 연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그렇게 생겼고 외우셔야 되는 건 이쪽 위주로 해서 일단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군데 좀 표시를 했어요. 몇 군데 표시한 것 좀 지금부터 확인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해서 보여드려야 될 건 요겁니다. 선생님들 동쪽에는 축이라고 부르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동쪽에 있는 축은 푸른색을 칠해 놓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동쪽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에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동쪽을 상징하는 색은 푸른색이고요. 서쪽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라고 부르는 악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85페이지 오른쪽 구석에서도 나오고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등가 쪽에는 절고라고 부르는 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가에는 진고라고 부르는 아주 큰 북이 있습니다. 이게 등가와 헌가의 차이를 두고 두 개의 북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가에는 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가에는 진과 태평소가 있을 겁니다. 정대업을 연주를 할 적에 진과 태평소가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편성상의 차이가 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편종, 편경, 방향이 X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들이 있을 뿐 특별히 다른 차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동쪽과 서쪽, 등가와 헌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면서 제례악, 종묘제례의 편성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서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것은요. 저희가 시작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악작이라고 하는 게 음악을 시작할 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악지라고 하면 요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그래서
중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중단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작하라, 악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사라는 분이 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박을 짝 하고 친 다음에 아까 보신 축 있죠? 파란색 악기 축을 가지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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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하면서 연주가 시작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악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칠 적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박과 북과 함께 어를 가지고 탁탁 치고 드르륵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탁탁이 어의 머리 부분을 쳐서 탁탁 소리를 낸 다음에 여기를 채로 긁으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빛처럼 생겼기 때문에 드르륵 드르륵 긁으면서 3번 긁어서 멈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보태평의 악작과 악지입니다. 즉 정대업의 악작과 악지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보태평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악작과 악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공부를 해보신 선생님들이시면 이제 기억을 찾으셔서 자료를 뒤지시면 아마 있으실 텐데, 오늘 제가 이 교과서를 세워놓고 가기는 좀 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보태평에서 시작하는 악작과 악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가로 가보겠습니다. 악가무의 가는 종묘제례악에서 부르는 노래를 뜻하고요. 이 노래는 악장이라고 합니다. 악장은 대개 2가지 뜻으로 그냥 씁니다. 평상적으로. 일단 악작을 당연히 노래 자체를 말할 때도 쓰고요. 노래하는 사람을 말할 때도 악장이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장은 그냥 노래 자체가 되기도 하지만 악장을 노래한다, 악장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태평은 조선의 역대 왕들의 문덕을 칭송하는 것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대업은 무공을 기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공을 기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태평 하면은 저희가 그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문을 굉장히 숭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을 칭송하는 것이고요. 무공을 기리는 내용은 전쟁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고생한 왕들한테 당신이 그 어마어마한 무공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다 아시긴 어렵고 대개 보면 이게 나온다고 하면 해석도 같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한자 시험을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도 같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좀 봐주세요. 세덕개아후라고 되어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것은 보태평 중에서도 영신희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권아열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대업의 첫 번째 악장인 소무이다 라는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자로 5글자씩 노래합니다. 굉장히 풀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세덕개아후를 다 알아듣긴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천천히 노래를 나누어서 세덕개아후라는 가사를 부르고 오소상형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자가 5개씩 나온다라고 하고 그게 4개의 구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원사구라고 말합니다. 오원사구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대업 중 소무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천권아열성 이래가지고 총 4개의 구. 그래서 오원사구. 그러면 종묘제례악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원사구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아닌 애들도 있는데요. 오원사구로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얘들 가사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번 이 번역된 가사가 나와서 이게 어느 곡에 해당이 되겠느냐라고 한번 물었었는데 그 해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2018학년도 문제였는데요. 그냥 조금만 잘 읽어보셔도 됐을 텐데
이런 것까지 가사까지 나오다니 그러면서 너무들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겸사겸사 지금 교과서들에 이렇게 가사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워드가 될 때다 줄을 한번 쳐봐 드릴까요? 대를 이어 무공을 밝히셨도다. 비할 데 없는 업적을 드날리시니 노래하고 춤을 추겠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서 대를 이어 무공을 밝히셨도다라는 말만 봐도 아, 이건 정대업에 들어갈 말이구나 라고 그냥 알아봐야 되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신인문의 앞부분을 감상하고 따라 불러보자.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걸로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악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악가무의 마지막 무입니다. 악가무의 마지막 무인데요. 우리나라는 고종황대 때 그 대한제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중국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되고요. 그때 제사에 쓰는 춤, 즉 일무를 예전에 제후들은 중국의 황제가 있고요. 중국 황제를 세상의 중심에다 놓고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제사를 지낼 적에는 6명씩 가로 세로 6명 이래서 6일무를 췄어요. 아주 옛날 국악책 찾아보시면 6일무라고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대한제국 이후에 우리는 6일무가 아니라 8일무를 추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8, 64명이 추는 춤을 8일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공연사진 같은 데서 64명 아니고 2명만 나와 있고 그런 경우는 시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야 돼요. 마당에서 제대로 할 적에는 8일무를 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8일무의 무구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 이 교과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좌약우적 저희가 이렇게 많이 외우시게 하는데요. 왼쪽에는 피리의 한 종류인 약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요. 오른쪽에는 무구라고 해서 그냥 춤을 추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슬이랑 인형 같은 것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적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춥니다. 좌약우적이라고 해서 문무를 출 적에는 좌약우적 이렇게 들고 춤을 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무를 출 때 연주되는 음악이 보태평이기 때문에 보태평 그래 놓고 지금 적과 약을 나란히 늘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는 정대업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창과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창, 목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양손에 들고 추는 게 아니라 네 줄은 검을 들고 네 줄은 창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무는요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면 춤이니까 우리 보통 봤던 무슨 승무라든가 부채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시고요. 이 일무는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약간 좀 뻣뻣하다 싶을 정도의 그 직각의 그 신체 표현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합흉, 하수, 외거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외우지 마세요 이런 말 되게 잘 하거든요. 이것까지 어떻게 외워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나와 있는 교과서가 많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합흉, 하수, 외거 정도만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이 교과서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번 첫 줄을 이걸로 시작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가장 그림도 잘 보이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흉, 하수, 외거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문무입니다. 무무가 아니라 문무의 대표적인 특히 처음 세덕계아우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동작 이름과 장면만이라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무 동작들이 교과서에서 소개가 됩니다.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하기보다는 학생들 가르치는 용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가 조금씩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 아주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교과서니까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옆에 가요. 이 그 교과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타이틀을 크게 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묘제례학입니다. 여기서부터 문묘제례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까 종묘제례학은 조선시대의 왕들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묘는 현재 성균관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고려 예종 때 들어온 음악, 즉 12세기에 들어왔던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고려 후기에 많이 흐트러져서 세종 때 예조판사였던 박연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12세기에 들어온 음악을 재현해서 현재 중국에서조차도 연주하지 않는 정말 고악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만든 또 종묘제례학에 비해서는 조금 이 번호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상징적으로 종묘제례학 하면 제1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묘제례학은 85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묘제례학은 음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종묘제례하고 음악적으로는 매우 다른 음악입니다. 중국에서 정한 음악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어서요. 총 15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걸 다 연주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아님이라고 옆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원래 구성이 15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장은 칠음음계 한 글자에 한 음씩 배열되는데 이것도 좀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음이 일구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8구가 하나로 모여 한 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는 4원, 8, 9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4원, 8, 9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그 일부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가사인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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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해서 한 구를 이루어서 4언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은 조금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선생님들 문묘제례학은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요 정도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문묘제례학 악보랑 같이 나올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넘기시면은요, 굴레악이 나올 겁니다. 천재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는 국악을 역사 순으로 먼저 좀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궁중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종류별로 국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대취타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대취타 설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취타는 원래 이름이 취타였고 현재는 무령지곡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름이 취타였고는 나중에 생각하시기로 하고 무령지곡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불고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의 행차나 군대 행진, 개선 같은 것들의 행악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들 진문을 여닫을 때나 여기까지만 일단 기본적인 대취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령지곡이라고 하는 행진곡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행악이라는 말이 거동을 할 때 나오는 음악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항장무, 선유락, 검기무 같은 정제반주 음악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장무나 검기무 같은 것들이 대부분 칼, 춤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씩씩한 음악의 반주 음악 이런 걸로 군대 느낌이 나는 음악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유락은 뱃놀이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도 대취타가 일부 반주 음악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취타의 구성을 이해하고 구음을 불러보자 뭐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여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금이라 대취타 하랍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는데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 라고 말로 하거든. 아, 그냥 저 버전은 말로 한 것이구나 라고 봐주시고요. 원래는 약간 높낮이가 있게 노래처럼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 징을 한번 치고 대치타를 시작해라 라는 뜻이고, 그러면 악대가 예의 하고 대답을 한 다음에 징을 한번 딱 치고, 징을 한번 딱이 아니겠네요. 징이니까 징 하고 친 다음에, 자, 몸통에 용이 그려져서 용고라고 부르는 북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태평소 가락에 맞추어서 나머지 악기들이 합주를 하게 됩니다. 합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합주를 하게 될 때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태평소 걸으면서 연주 가능하고, 나발, 나각, 용고, 징, 자바라가 모두 들고 다니면서 연주가 가능한 악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연주가 가능한 악기들을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18세기 김홍도의 그림에도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것이 대취타의 그림이겠구나 할 만한 그림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앞쪽에 보시면 용고가 있습니다. 북의 옆면에다가 용을 그려놓고요. 여기다가 용을 그려놓도록 되어 있고, 보통 북하면 저희가 이렇게 옆으로 치는 북들도 많잖아요. 채를 가지고. 근데 이 북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친다라고 해서 종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치는 북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전부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요거는 태평소인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악기들은 좀 설왕설래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만 태평소, 나발 정도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악보에서 18세기 그림에서도 다른 것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악기들은 이 정도인데요. 용고나 태평소, 나발 같은 악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해서 대취타를 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첫 번째 장단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교과서에 두 번째 장단까지 소개를 한 건 참 드문 일인데 하여튼 두 번째 장단까지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악보에서 제가 하나 확인해 드릴 것은, 자, 여기 보실까요? 제1장단에서는 나발을 불었습니다. 제2장단 한번 와보실까요? 어쩌고 있나요? 나각을 불고 있죠?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홀수 장단에서는 나발을 불고 짝수 장단에서는 나각을 붑니다. 외우시기 괜찮잖아요. 홀, 나발, 짝, 나각 이렇게 해갖고 약간 라임을 맞추셔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나발하고 나각이 교대로 연주가 됩니다. 나발도 음이 한 개밖에 안 나는 악기고요. 나각도 음이 한 개밖에 안 나는 악기예요. 그래서 그냥 뚜 하고 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대로 불어주면서 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취타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이 대취타를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대취타를 연주를 했는데 이 태평소 가락도 굉장히 씩씩하고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이 대취타 가락을 가지고 편곡해서 만든 음악이 취타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취타는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대취타 가락을 편곡해서 만든 것이 취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취타는 취타 한 곡만 연주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악곡들까지 연결해서
연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취타 보실 일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악곡들도 수업을 좀 하실 테니까 일단 오늘은 대취타가 나중에 취타가 되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대취타 위주로 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레악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실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연례악 파트입니다. 연례악이고요.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2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받으신 프린트도 한번 좀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도 한번 열어보시면 저희가 그 프린트 3페이지에 이 봉수당 진찬도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따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같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례악이라고 하는 말 한번 좀 정의해 봅니다. 연례악은 제례나 굴례와 더불어 궁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 중에 하나인데, 사신이나 원자 탄생, 왕세자 책봉, 동짓날 회연, 왕 또는 왕비의 탄신일, 단오, 추석 등 경사스러운 날, 잔치 등에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연례악이 연주된 기록들을 보면은요, 뭐 숙종 때에는 오래 산 어른들, 장수하신 노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례악에서 공연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례악의 기록은 조선시대의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한 행사를 정리한 의궤라는 것 등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궤 연구를 많이 하고요. 또 프랑스에 가 있던 의궤가 돌아와서 전시가 되고 있고 해서 교과서 여기저기에 의궤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그렇게 크게 당황을 안 했던 이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뉴스에서 워낙 의궤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미술, 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차렸던 음식, 입었던 복식 같은 거를 연구를 해갔고요. 그쪽에서도 의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로 요즘 졸업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별로 나와도 놀라지 않을 정도 수준에 왔습니다. 봉수단 진찬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봉수단 진찬도에 대해서 별표를 해놓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능행, 도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도병은 대부분 일종의 병풍 같은 거에 그려진 그림이기도 한데요. 정조가 1795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거쳐서 화성을 갔었던 기록입니다. 화성은 지금의 수원에는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었고요. 그곳에 가서 주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화성 행사 중에 정조는 엄마 해경궁 씨의 회가변을 열게 됩니다. 이 해경궁 홍씨라는 분의 위치가 왕인 정조의 어머니이지만 그렇다고 대비도 아니고 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경궁 홍씨의 회갑이 궁중에서 잔치를 하기에 조금 부적절하기도 했고, 정조는 평생 동안 도읍을 화성으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잔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잔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진찬도의 여러 폭 중에 봉수단 진찬도라고 되어 있는 화성 능행도병이 여러 개고요. 그 중에 진찬에 했던 기록들 중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그림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춤을 다 추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움직인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일작을 하시오. 일작은 첫 번째 잔을 올리시오라고 하면은 뭐 높은 사람부터 뭐 왕이 어머니한테 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잔을 올리고 잠시 축하하는 동안 춤을 하나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작을 하시오라고 하면은 궁중 안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서 뭐 술을 올리거나 이렇게 되고요. 3작, 4작 하면서 내명부, 외명부, 기타 등등 무슨 관료들 계속 돌아가면서 술을 올리고 그때마다 춤이 하나씩 공연이 되는데요. 당시 도화서의 화공들은 옆에 지키고 있다가 이것들을 그려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 화면 안에 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춤들이 한꺼번에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진행이 됐을 텐데 이곳 저곳에다가 나누어 그려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받으신 그림이 요거이고요. 저기다 좀 번호를 붙여놨을 뿐인데 선생님도 여기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1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1번은요, 이제 더 확대를 하면 그림이 좀 깨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두려고 합니다. 되게 탁자가 있고요. 탁자에 복숭아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복숭아는 천도라고 해서 하늘 복숭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온 춤인데요. 복숭아를 바친다라고 해서 헌선도라는 춤입니다. 헌선도. 중국에서 들어온 춤을 우리가 당악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당악정제에 해당하는 춤입니다. 헌선도라고 부르는 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춤은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춤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무고라는 춤입니다. 가운데 사방을 이렇게 비단 같은 것으로 둘러싼 북이 있고요. 양손에 북채를 들고 여러 명의 춤추시는 분들이 이게 그림 그릴 때마다 4명 됐다 8명 됐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북을 치는 거. 의궤 중에는 무고 북이 2개인 쌍무고가 등장을 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하나 무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선생님들 이 세 번째는요. 일단 여기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고요. 배를 하나 끌고 들어와서 그 배 주변으로 동그랗게 다 둘러서 추는 이 춤 전체가 배가 있는 선유락이라는 춤입니다. 선유락이라는 춤이고요. 이 선유락은 대부분 옛날부터 있었던 춤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조 이전서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추타 할 때 선유락을 반주음악으로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어쨌든 배를 가운데다 두고 에워싸면서 추는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연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꽃이 지금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건 공연이 끝났거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연화대라고 하는 춤은요, 이 연꽃 안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춤추는 아이들이 나와서 추는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설명은 교과서 91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연꽃에서 어린 무원, 여기는 동녀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와서 함께 추는 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내용과 교재로 보시면 이렇게까지 잘 못 보시고요. 교과서는 상당히 컬러풀하게 헌선도와 무고, 그 다음에 선유락 포함해서 지금 책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춤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보시기가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봉수단 진찬도에는 이거 말고도 이쪽에 보시면 다른 춤들이 좀 있기는 한데 알아보기 힘든 춤들을 싹 빼버리고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춤들 위주로 소개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정도 춤은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선유락 설명하면서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선유락은요, 굉장히 다양한 음악이 들어가는 춤입니다. 그래서 뱃놀이 형식을 취하고 있고 춤을 추다가 어부사를 노래하기도 하고 여자 그 춤 추는 분들이 입장을 할 적엔 대추타, 춤을 출 때는 타령, 양청도들이 등등의 음악들이 연주가 되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선유락은 한번 저희가 신경 쓰고 봐야 될 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봉수단 진찬도의 선유락을 감상을 하고 반주음악에 어떠한 것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부사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어부사 기억하십니까? 어부사는 12가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사라고 꼽히고 있는 악곡입니다. 어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선생님들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장사원 선생님의 국악 총론이나 아주 자세한 국악책을 보셔도 저희가 12가사 중에 어부사만 따로 다뤄서 가사의 내용이 어떤지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교과서가 기존의 기본서에 약간 보충 내지는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인데요. 어부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사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빈 어옹이 주포간 허야 자언 거수 승거산을 배띄워라 배띄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이 노래는 설빈 어옹이 주포간 하여 자언 거수 승거산을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이 가사라는 것의 특징이 가사체 문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선비들이 쓰는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섞어서 쓰는 한자어를 막 섞어가면서 쓰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 빈, 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귀밑머리가 눈설자, 눈처럼 하얀 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옹은 할아버지인 거 대충 아시죠? 요즘 누구 골려주기 위해서도 옹이라는 표현 많이 쓰니까 고기 잡는 할아버지가 주포간하여 그래서 어디 살았는데 어디 살았느냐라고 물가에 살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던 지국총 어사와 이 후렴구를 사용하는 게 바로 어부사 맞고요. 요 어부사가 선율하게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연례학 얘기하죠. 봉수단 진찬도 이야기하죠. 교과서에 나온 것만 지금 4개의 춤, 즉 정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헌선도, 무고, 선율학, 연화대에 관한 설명 다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선율학이라는 것이 어부사, 가사까지 소개하면서 어부사도 얘기하고 대취타, 양청도들이 타령 등등과 같이 이런 음악들을 반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아주 꽤 어렵게 만들어진 페이지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 풍류로 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풍류는 조선 후기에 특히 많이 나타난 음악의 종류입니다. 풍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바람의 흐름이란 뜻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의 흐름이라는 말보다는 역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악에서 자기 수양의 의미가 크다. 선비 음악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검은고 현악기 중심의 줄풍류 그리고 성악곡 가곡을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서 악곡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개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상춘야흥이라는 신윤복의 그림과 포의 목류도라고 하는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 이렇게 두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줄풍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 줄풍류는 간단합니다. 검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검은고가 있으면 줄풍류로 보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보에 나오고 있는 검은고도 있고 요거는 고개 돌리고 연주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대금이겠구나 이렇게 대금을 연주하겠구나 해금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연주가 되고 있더라라는 걸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검은고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는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김홍도가 굉장히 이런 악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기는 이렇게 생긴 이 악기는 비파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당비파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현재는 비파가 연주되지 않지만 비파가 하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생황이라고 부르는 악기입니다. 뭐 음향들이 그렇게 세지 않은 선비들이 그냥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만든 음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음악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기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용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인데요. 담원 홍대용은 가야금을 펼쳐놓고 홍경성은 검은고를 잡고 누구누구는 퉁소를 꺼내고 누구누구는 서양금이라고 하는데 양금입니다. 양금이고요. 누가 생황을 불었고 노래로 흥을 돋구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악기를 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는 크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용도로 양반들이 연주한 풍류 음악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금 검은고, 특히 그 중에서도 검은고가 대장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용히 연주되는 줄풍류 음악은 현악 영산회상이나 천년만세 같은 것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사진을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헷갈리기도 하시는데요. 가야금이나 검은고 대신에 아쟁이 앞에 딱 나와 있으면 아쟁이 들어가면 줄풍류 아닙니다. 그래서 가야금, 검은고, 양금 같은 악기들이 아주 작은 음량을 내는 악기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고 그림이 조그매서 정확하게 잡기는 어려운데 요 둘 중에 한 분은 피리면 새 피리를 부실 거고요. 단소 이런 악기들이 사용이 돼서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성으로 되어 있는 악곡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현악 영산회상의 세 번째 악곡이 세령산입니다. 세령산이라고도 저희가 많이 발음을 하죠. 이 세령산에 단소가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 악보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가락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얘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3월이고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좀 들어보시면서요. 첫 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고요. 지금은 얘들 때문에도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이러시면서요. 이게 식임새라고 해서 장식음 표시들인데요. 어차피 1, 2월 공부하면서 제가 이것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시들은 장식음 표시들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게 바로 세령산 악보이니까 이게 세령산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단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올해 첫 준비시라면 저는 이걸 하나 권하고 싶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칸씩 더 그리시고요. 세령산 장단 기억나십니까? 십박장단의 세령산 장단을 좀 병기를 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런 게 쪽지 시험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쪽지 시험이 딱 교과서에 있는 것만 묻는 거 아니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영산회상이 줄풍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청도들이도 줄풍류 악곡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드린 프린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청도들이 악보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양청도들이의 똑같은 검은고 악보를 2개의 버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그냥 요건 안 열어놓고 할게요. 하나는 요거랑 똑같은 걸 드렸고 하나는 어떻게 드렸냐면 남 이렇게 적혀 있고 옆에 이렇게 기역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을걸요? 기역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표시되어 있는 악보는요. 요게 뭐냐 하면 요 기역자 표시는 검은고에서 문현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줄을 한번 치고 남을 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표시는 이렇게 2칸에 대한 표시예요. 문현치고 남치고 문현치고 못치고 뭐 이렇게 되는 표시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기회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돼도 양청도들이 악보이고 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양청도들이 악보라더라 정도만
그냥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양청도들이 악보입니다 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풍류음악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가곡이거든요. 가곡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가곡하면은 저희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창이라고 하는 우조 초수대합이라는 가곡부터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는 아시는 대로 음악 감상과 비평이기 때문에 한결 더 좀 진행돼서 어렵다면 어려운 여창가곡 우락을 소개를 했습니다. 가곡은 남창으로도 부르고 여창으로도 부르고 남녀 차이 같이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창악보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곡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하고 가야금, 거문고, 해금, 세피리, 대금, 장구 같은 줄풍류 반주에 맞춰서 연주를 합니다. 줄풍류 자체가 음량이 크지 않고요. 가곡도 판소리처럼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악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반주를 맞추어서 오장 형식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일로 좀 와보시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락은 왼쪽에 가사도 잘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쓰기 좋으실 겁니다. 원래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에 해당되는 가사를 노래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 제일 잘하시는 시조 한번 가볼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제가 지금 대충 짚어드려도 중장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죠. 네, 중장이 원래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밖에 안 돼요. 근데 눈정은 겨루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반첩 쳐서 맹설을 받았더니 너무 길죠. 예, 이렇게 중장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장단이 늘어나고 하면서 작품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락에서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초장, 중장, 종장, 시조시를 총 5장에 나누어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우락 악보 보시고요. 제가 선생님들 우락을 링크를 하나 걸어 드렸을 거예요. 우락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린 게 지금 4페이지 오른쪽 프린트에 나오고 있을 텐데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꼭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여창가곡 우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노래 불리냐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창은요 되게 여자분들이 노래를 하기 때문에 악보의 적힌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음으로 노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옥타브 이상 높아져요. 아주 높은 소리로.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가성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께서는 속소리 혹은 속청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속소리 혹은 속청이라고 부르시는 창법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늘고 좀 약한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거 하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틀어놓고 딱 저랑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5장 형식이어서 앞에 전주할 겁니다. 그리고 초장, 2장, 3장을 부르고 나면 중려음을 부르실 거고요.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 부르실 거예요. 이 곡이 우락이기 때문에 이 곡은 우조로 되어 있는 락이라고 해서 우조, 즉 평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면 악곡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곡은 16박 장단, 왼쪽에 정간보 보셔도 아시겠지만 16박 장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노래 들으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가곡은 노래를 할 때 전주가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노래가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주할 때 들어보면 처음서부터 반주를 다 하지 않고 노래를 다 하지 않고 노래가 시작된 다음에 중간에서 장구하고 거문고하고 합주가 나온다라는 것을 실제 연주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가곡을
초수대엽이나 이수대엽서부터 쭉 노래를 할 적에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요. 특히 편창이라고 하는데 이 편창이 무슨 얘기냐면 한 곡만 부를 때 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대여음에 해당하는 전주가 다 나오고 나면 대여음 전주를 하고 나면 노래가 시작이 될 때 다 같이 악기들하고 같이 반주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분위기? 내가 요 정도 템포로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연주자가 알려주는, 창자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 제가 꼭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요 곡 때문인데요. 들으시다 보면 아마 장구가 여기서부터 나올 겁니다. 5박부터요. 5박부터가 아니구나. 5박을 버리고 6박부터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 책은 7박에서 장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박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주자들도 헷갈리기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6박에서 나와 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김영훈 선생님 국악개론 책에서도 5박을 쉬고 6박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덕하고 기덕이 있을 덕이 좀 더 세기 때문에 덕, 그 다음에 기덕까지 정확하게는 안 들려도 덕 이렇게 하면서 두 개의 덕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러실 테니 장구는 6박에서 시작한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책들도 대부분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맞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합주가 들어갑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우락 꼭 좀 들어봐 주세요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번 꼭 좀 들어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저희 책에서 속소리로 연주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높은 음들, 이런 음들에서 처음에 속소리가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거를 연주한 걸 한 번만 들어보시고 나면 어쩌면 악보 외우시는 게 훨씬 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고 멜로디가 아니시면 그냥 가사를 위주로 해서 기억하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노래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일노래라고 나오는데 일노래는 그냥 금방 상상이 가실 거예요. 노동요 같은 거를 말합니다. 일의 능률도 높이고 노동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료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동작을 반복해야 되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노래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을 텐데요. 종류가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도의 논매기 소리 잘하네 못하네 같은 노래들이 있다. 그 외에도 금을 당기거나 배 짜거나 큰 나무를 끌거나 할 때 부르는 노동요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잘하네 못하네라는 노래 정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악보 한번 봐주시고요. 자,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살짝 끊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